이야기꾼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만약 약혼식 전날 부모님께서 신혼집 사라고 30억을 주셨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이 기쁜 소식을 예비 신랑에게 알리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당신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칩니다. 내 아들은 연봉이 억버는 귀한 몸이야. 너 같은 촌뜨기는 우리 집안에 들일 수 없어. 옆에 있던 시누이는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우리 오빠한테 꼬리쳐 라며 거들기까지 하죠. 바로 그 순간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전화 한 통으로 이 모든 상황을 통쾌하게 뒤집어버린 한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주세요. 그러고 바로 약혼식 전날 밤이었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저를 서재로 부르셨죠. 아내는 아버지도 계셨는데 두 분 다 표정이 무척이나 진지하셨습니다. 덜컥 겁이 났어요. 무슨 큰일이라도 터진 줄 알았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내일이면 약혼인데 엄마 아빠가 우리 딸한테 줄 혼수를 좀 준비했단다. 아버지는 말없이 은행카드 한 장을 건네셨습니다. 여기 30억 들어있다. 이걸로 내 마음에 드는 신혼집 골라서 꼭 내 이름으로 사거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30억이라니요. 저희 집이 어렵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이건 네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야. 시집 가서도 기죽지 말고 허리 꼿꼿이 펴고 살아야지. 얇은 카드 한 장을 손에 쥐었는데 손바닥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카드를 보며 이 사실을 예비 신랑 민준 씨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민준 씨, 제 약혼자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집안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늘 제가 자기 아들에게 부족한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민준 씨는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고생해서 본인을 연봉 2억 버는 대기업 과장으로 키워내셨다고.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요. 만약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신혼집 사라고 30억을 아무렇지 않게 내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 사실을 약혼식에서 모두에게 깜짝 선물로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된 호텔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로비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미나 씨를 먼저 마주치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너 지금 오는 거니? 어른들이 다 와서 기다리는데 예의가 없어. 미나 씨도 옆에서 입을 삐죽이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오늘이 오빠 약혼식인데 주인공 될 사람이 이렇게 굼뜨면 어떡해?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카드에 든 30억을 생각하니 굳이 이들과 말씨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미나 씨, 제가 민준 씨에게 먼저 할 얘기가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즉시 경계의 눈초리로 저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긴데 우리 앞에선 못해? 뭘 그렇게 숨기는 게 많아? 제가 막 무언가 설명하려던 참에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은 민준 씨가 입구에서 들어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그에게 다가가 옆으로 데리고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쏜살같이 달려와 저와 민준 씨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죠. 박서연, 너 또 우리 민준이한테 돈 달라고 조르는 거지? 내가 똑똑히 말하는데 내 아들이 버는 돈은
피 같은 돈이야. 너 같은 촌뜨기한테 흥청망청 쓰라고 번 돈 아니라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랐죠. 저는 급히 해명했습니다. 어머님, 오해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님은 손을 번쩍 들더니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뺨이 불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저는 얻어맞은 뺨을 감싸쥔 채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나 씨는 옆에서 고소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잘 때렸다, 엄마. 저렇게 결혼으로 인생 역전하려는 속물은 따끔한 맛을 좀 봐야 해. 너 같은 촌뜨기, 우리 집에 발들일 생각 꿈도 꾸지 마. 민준 씨는 그저 옆에서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 가족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의 제 인내와 양보가 이런 끔찍한 모욕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와 민준 씨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뭘 봐. 당장 안 꺼져? 이 약혼 없던 걸로 할 테니까. 저는 시어머니를 무시한 채 휴대폰 주소록에서 우리 그룹 인사팀 김 이사님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고 저는 수화기에 대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김 이사님, 저 박서연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금 즉시 마케팅팀 최민준 과장에고 처리해 주세요. 네. 바로 진행해 주시고 후속 절차는 계약서대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자 로비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치 괴물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민준 씨가 제게 달려와 팔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서연 씨, 방금 뭐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날 해고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은 채 순식간에 핏기가 가신 시어머니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몇 초 후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쿵소리를 내며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방금 전에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흐물흐물한 모습이었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지만 아무 말도 잊지 못했죠. 미나 씨가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힘없이 축 늘어진 몸을 감당하지 못하고 함께 휘청거렸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손가락질은 바늘처럼 민준 씨 가족에게 밝혔습니다. 민준 씨는 제 팔을 더욱 세게 붙잡았습니다. 뼈가 아플 정도였죠. 그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씨, 제정신이에요? 방금 그 전화 대체 뭐예요? 우리 회사 김 이사님을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뭔데 날 해고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그의 손을 천천히 뿌리치고 아픈 팔을 주물렀습니다. 공포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내가 뭐냐고요? 저는 되물으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주머니에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은행 카드를 꺼내 그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습니다. 바로 이거요.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아니, 깜빡한 게 아니라 당신 가족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했어요. 이 카드,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 사라고 주신 재혼수예요. 30억 들어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돌처럼 굳어버린 민준 씨와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크지 않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당신이 다니는 그 대기업, 우리 아버지가 최대 주주세요. 자, 이제 말해봐요. 연봉 2억을 받으면서 자기 엄마와 여동생 하나 제대로 단속 못하는 마케팅 과장 한 명 해고할 권리 저한테 없을까요? 미나 씨의 비명은 목구멍에 걸려 컥컥거리는 소리로 변했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시어머니는 숨을 크게 몰아쉬더니 눈을 뒤집고는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못 박혀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 뱉었습니다. 거짓말. 서연 씨, 거짓말이죠? 댁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 집안 아니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집이 평범하다고 말한 적 없어요. 저는 그의 말을 차분하게 정정했습니다. 당신들 스스로 제가 평범한 옷을 입고 명품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집을 얕잡아 본 거잖아요. 당신들이 멋대로 저를 촌뜨기라고 부르면서요. 저는 허리를 숙여 시어머니가 뺨을 때리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졌던 핸드백을 주워 먼지를 툭툭 털었습니다. 아, 맞다. 최민준 씨. 이제 약혼식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보다 인사팀에 뭐라고 변명할지, 그리고 새로 다닐 회사는 어떻게 구할지나 고민하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 그룹에서 해고된 사람, 이 업계에서 다시 자리 잡기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세 사람의 기가 막힌 표정을 쳐다보지 않고 호텔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또각또각 소리가 유난히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게 안정적일 수가 없었죠. 등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돼지 멱다는 소리 같은 울음소리와 미나 씨의 두서없는 욕설, 그리고 그들을 말리려는 민준 씨의 절망 섞인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호텔 정문으로 곧장 걸어 나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몸을 감싸자 로비에서 묻혀온 불쾌한 기운이 씻겨나가는 듯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약혼 안 해요. 그리고 방금 최민준 씨 해고했어요. 문자를 보낸 지 10초도 채 되지 않아 아버지에게서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딸, 속상했겠구나. 괜찮니? 해고? 잘했다. 아빠가 지지한다. 나머지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아빠한테 맡기고 어서 집으로 오너라. 아빠가 맛있는 갈비탕 끓여놨다. 익숙하고 든든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 코끝이 찡해졌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네, 아빠, 지금 바로 갈게요. 차를 몰아 집으로 향하며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았습니다. 민준 씨와의 인연은 이걸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 분명해졌죠.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앞치마를 두른 아버지가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평소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냉철하기 그지없는 얼굴이 지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위아래를 훑어보셨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얼굴은 왜 그래? 아버지의 시선이 아직 붉은기가 남아있는 제 왼쪽 뺨에 닿자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안 아파요. 한 대 맞긴 했는데 아빠 딸이 가만히 있진 않았죠. 훨씬 더 세게 갚아줬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제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 잘못이다. 그 집안이 그런 막대먹은 곳인 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말렸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제 가방을 받아들고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들어가자. 탕은 다 끓었고 네 엄마가 아까 전화했었는데 내가 너랑 먼저 이야기하고 오라고 했어. 집에 들어서자 구수한 갈비탕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신 뒤 제 맞은편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아빠한테 자세히 말해보렴. 대체 어떻게 된 일이기에 그 자리에서 해고까지 하게 된 거니? 저는 부모님께 카드를 받은 일부터 호텔 로비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모욕하고 폭행한 일, 민준 씨가 침묵했던 것,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전화를 걸었는지까지 모든 것을 남김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제가 뺨을 맞았다는 대목에서는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하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잠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네가 옳았다. 그런 집안과는 절대 결혼하면 안 돼.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구나. 오늘은 돈 때문에 널 때렸지만 내일은 다른 이유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많은 사람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최민준을 해고한 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 엄마랑 여동생, 감히 내 딸을 그렇게 모욕하고 이걸로 그냥 넘어갈 순 없지.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죠. 아빠,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아빠 손 더럽히지 마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방식은 내 방식이고 아빠 방식은 아빠 방식이 있지. 간공곡곡 사업에서는 규칙을 지켜야 하지만 저런 막무가내들을 상대할 땐 그에 맞는 방법이 있는 법이야. 걱정 마라. 아빠가 다 알아서 합법적으로 처리할 테니.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단 탕부터 먹어라. 난 전화 한 통 하고 올게. 소파에 앉아 있으니 아버지가 베란다에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즉시 전면 감사에 착수하세요. 회수할 건 모두 회수하고 모든 관련 협력업체에도 통보하세요. 같은 단어들이 간간히 들려왔죠. 저는 민준 씨와 그의 가족이 단순히 실직보다 훨씬 더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따뜻한 갈비탕을 한 그릇 비우고 나니 몸이 좀 풀렸습니다. 그때부터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는 민준 씨의 이름이 계속 떠올랐죠. 저는 바로 무음으로 바꾸고 소파 위에 뒤집어 두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카카오톡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보나마나 그가 보낸 것이겠죠. 충격에서 벗어나 이제야 애원하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저는 무시하고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우선 민준 씨가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는 민준 씨가 속한 부서의 상세 프로젝트 자료와 재무 기록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정말로 무언가 발견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담당했던 몇몇 대형 프로젝트의 비용 처리 영수증에 명백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맞지 않았고 일부 거래처도 의심스러웠죠. 그의 연봉 이억에는 상당한 거품이 껴 있었고 어쩌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챙겼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베란다에서 나오신 아버지는 저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는 눈짓을 하시고는 현관문 렌즈로 밖을 확인하시더니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버지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졌죠. 누구시죠? 인터폰 너머로
민준 씨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저 민준입니다. 제발 서연 씨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도 잘못했다고 하세요. 다 오해였습니다. 서연 씨한테 제발 잘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직장 없으면 안 됩니다. 아버님,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오해. 사람 뺨을 때린 게 오해고 내 딸을 촌뜨기라고 모욕한 게 오해라고? 최민준. 자네도 사내 자식이면서 그때는 뭘 하고 있었나? 이제 와서 사정이라니. 너무 늦었어. 내 딸은 자네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됐네. 다시 한번 서연이를 괴롭히면 그때는 경찰에 신고할 걸세. 자네 직장 문제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게. 나한테는 소용없어.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통화를 끊고 아래층에 호출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와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으세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런 막무가내 애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하던 거 마저 보렴. 바깥일은 아빠가 막아줄 테니 저는 다시 서재로 돌아가 민준 씨의 문제 있는 재무 기록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고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증거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민준 씨는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수도 있었죠. 저는 이 자료들을 압축해서 제 개인 클라우드에 올렸습니다. 아주 유용한 자료들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의자의 등을 기대자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복수의 첫걸음은 생각보다 훨씬 순조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그 오만한 얼굴,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 있던 휴대폰이 지치지도 않고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완전히 달라진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쉰 목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가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제발 우리 민준이 좀 살려줘. 걔는 그 직장 없으면 안 돼. 내 아들 목숨줄이란 말이야.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조금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는 틈을 타 저는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저희 엄마는 지금 부엌에서 저를 위해 탕을 끓이고 계신데요. 전화 잘못 거신 것 같네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더 격렬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아, 그러지 마라. 1000번 만번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늙어서 정신이 나갔었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지. 나를 때리든 욕을 하든 다 좋을 테니 제발 내 아들만은 용서해다오. 걔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미나야, 너도 빨리 형수님한테 사과드려. 배경음으로 시누이 미나 씨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형, 서연 언니, 죄송해요. 제가 입이 방정이었어요. 제발 저희 좀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 서툰 연기를 들으며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첫째, 저는 당신 형수 아니니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둘째, 최민준 씨의 직장 문제는 그룹 인사위원회의 결정이지 저와는 무관합니다. 그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어딜 가든 밥 굶을 걱정은 없겠죠. 마지막으로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차갑게 가라앉혔습니다. 당신이 내 뺨을 때린 건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일, 이걸로 안 끝나요. 그녀가 다시 울부짖기 전에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바로 차단해 버렸습니다.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서재로 돌아오니 마음속에 울화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쾌감 뒤에는 공허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3년의 사랑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니. 아버지께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예쁘게 깎은 과일 접시가 들려 있었죠. 이제 조용해졌니? 아버지는 과일 접시를 제 옆에 놓으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포크로 사과 한 조각을 찍었습니다. 아빠, 최민준 씨가 있던 부서 프로젝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아버지 쪽으로 돌려 제가 발견한 의심스러운 영수증 처리 내역과 거래처 기록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가까이 다가와 화면을 살피셨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답게 한눈에 문제점을 파악하셨죠. 이놈, 집안 교육만 엉망인 게 아니라 손버릇도 나빴군. 네가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싶니? 이 증거들을 바로 그룹 감사팀에 넘길까? 아니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증거를 바로 넘기면 민준 씨는 직장을 잃는 것을 넘어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속 시원하겠지만 그건 너무 쉬운 결말이었죠.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그 오만한 얼굴을 떠올리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아직은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증거는 일단 덮어두세요. 우선 그룹에서는 실적 부진이나 구조 조정 같은 이유로 그를 해고하게 해주세요. 그가 실직의 쓴맛을 먼저 보게 하고 그의 가족들이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것이고 희망은 아직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사방팔방으로 애쓰다가 완전히 지쳤을 때 그때 이 증거들을 하나씩 터뜨리는 거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게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어쩔 수 없다는 듯 하지만 어딘가 자랑스러워하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딸, 제법이구나. 그래. 내 말대로 하자. 둔한 칼로 천천히 베는 게 더 고통스러운 법이지. 아빠가 지지한다. 하지만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치지는 마라. 내일은 아빠랑 회사에 가서 우리 사업도 좀 둘러보고 기분 전환이나 하자꾸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박서연의 인생이 최민준 가족 따위에게 휘둘려서는 안 되죠. 저에게는 돈도 든든한 배경도 그리고 저를 지지해주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제게는 더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복수는 통쾌하게 하지만 제 인생은 그보다 더 멋지게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아버지와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회장실로 바로 데려가 핵심 임원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내 딸이니 앞으로 잘들 지내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평소 경제 뉴스에서나 보던 분들이 제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을 보며 저는 박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오후에는 아버지 비서님께 부탁해 서울 시내의 고급 아파트 정보를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30억은 원래 신혼집을 위한 돈이었지만 결혼은 깨졌어도 집은 사야죠. 이번엔 오직 저 자신을 위해서요. 저는 강남의 보안이 철저하고 입지가 좋은 대형 평수 아파트 몇 군데를 골라 조만간 둘러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파트 정보를 보고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인 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아, 너 내가 지금 어디서 누굴 봤는지 알아? 내 전 남친 최민준 말이야.
청담동에 있는 그 핫한 레스토랑 앞에서 누구랑 싸우고 있어. 예약 자리가 없다고 난리인데 자기가 여기 VIP라고 소리치더라. 근데 직원이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 완전 웃겼어. 저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 레스토랑은 예전에 민준 씨가 큰맘 먹고 저를 2번 데려갔던 곳이었습니다. 그것도 겨우 예약을 잡아서요. 직장도 잃은 사람이 아직도 그런 곳에 갈 정신이 있다니. 저는 진우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최민준 씨 가족의 상황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흥미로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가방을 들고 직접 그를 우연히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께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딜 가는지 짐작하셨는지 그저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라라고만 하셨습니다. 차를 몰아 청담동의 그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정말로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미나 씨가 레스토랑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과 입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똑똑히 들렸죠. 민준 씨는 평소의 엘리트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내가 여기 VVIP 고객이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3일 전에 분명히 예약했는데 기록이 없다니요. 매니저는 정중했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최민준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 예약 시스템에는 고객님의 예약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VVIP 자격은 방금 본사로부터의 통보에 따라 정지 처리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민준 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예, 민준아. 그냥 가자. 다른 데 가서 먹으면 되지. 뭐가 좋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미나 씨는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오빠, 문제없다며. 나 친구들한테 다 자랑했는데. 이게 뭐야. 창피하게. 민준 씨는 다급하고 화가 난 나머지 이마에 핏대가 설 정도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매니저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제발 융통성 좀 발휘해 주세요. 제가 요즘 회사에 좀 변동이 있어서 정보가 업데이트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고객과의 식사 자리란 말입니다.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을 짓던 그때 그의 시선이 제 차 쪽으로 향하더니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는 저를 혹은 제 차를 아니면 저희 아버지를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금세 비즈니스적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민준 씨에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한 뒤 제 차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가족도 그의 시선을 따라 저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민준 씨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미나 씨는 경악과 원망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쏘아봤고 민준 씨의 표정은 가장 복잡했습니다. 충격, 민망함,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희망이 뒤섞여 있었죠. 매니저는 제 차 옆으로 달려와 허리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박서연 고객님, 오셨습니까? 식사하러 오셨나요? 바로 최고의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리고 저편의 세 사람에게도 들릴 만큼의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매니저님. 그냥 지나가던 길이에요. 하던 일 마저 보세요. 규정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규정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문을 올린 뒤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온몸을 떨며 서 있는 모습, 미나 씨가 입술을 꽉 깨무는 모습, 그리고 민준 씨가 넋이 나간 채 제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곤두박질 친 그들의 처참한 모습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쾌감만이 느껴졌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VVIP 자격 박탈은 아버지가 손가락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사소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당신들은 연봉이억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내가 당신들에게 빌붙으려 한다고 생각했죠? 이제 진짜 격차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제가 점 찍어 두었던 아파트 중 한 곳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들어서자 직원은 제 차를 보고는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저는 최고의 펜트하우스를 보고 싶다고 바로 말했죠. 그녀가 안내한 집은 120평이 넘는 탁 트인 전망과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이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 상상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바로 거절 버튼을 눌렀고 그는 이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어머니가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장문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힘없는 글자들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장했죠. 최민준 씨,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의 직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룹 감사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공정한 답변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그의 카카오톡도 차단했습니다. 감사팀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그와 그의 가족이 한동안 공포에 떨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한동안 공포에 떨 것이라는 것을, 감사팀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그와 그의 가족이 한동안 공포에 떨 것이라는 것을 그의 더러운 장부들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칼날처럼 그의 머리 위에 매달려 있을 테니까요. 그 칼날을 언제 떨어뜨릴지는 오직 제 기분에 달려 있었죠. 저는 곧바로 그 펜트하우스를 계약했습니다. 30억이 든 카드로 전액을 결제했죠. 모델하우스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집을 사고 나니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이제 늘 옆에서 부채질하던 시누이 최미나 씨 차례였습니다. 미나 씨는 유명 화장품 편집샵의 점장으로 일하며 그 사실을 늘 저에게 뽐내곤 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커리어 우먼인 것처럼요. 저는 그녀의 SNS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침 그녀는 매장의 대규모 프로모션 행사의 총책임자를 맡아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글을 자랑처럼 올려두었더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아버지의 비서님께 전화를 걸어 그 화장품 브랜드 본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브랜드의 한국 지사장님이 지난달 저희 아버지를 찾아와 협력을 제안했었다고 합니다. 비서님은 금방 그분과 저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저는 전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귀사의 최미나 점장님이 제 지인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최근에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었습니다. 아마 최미나 점장님도 당분간은 직장 생활보다는 가정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중요한 점장 직책을 계속 맡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창고 관리처럼 조금 한가한 자리로 옮겨주실 수 있는지요?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장님은 제 말의 의미를 즉시 파악했습니다. 박 이사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직원의 직무 적합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알려주신 정보는 저희에게 매우 중요하며
즉시 상황을 파악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끈 차 기분이 한결 더 좋아졌습니다. 최민아 씨 같은 인물을 처리하는 데는 아버지께서 직접 나설 필요도 없었죠. 화려한 점장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창고 관리원으로 전락했을 때 그녀의 얼굴이 어떨지 상상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그녀는 저 같은 백수를 가장 경멸했죠. 이제 그녀도 진짜 한가한 삶이 어떤 것인지 맛보게 될 겁니다.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고등학교 동창 진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였죠. 서연아, 대박. 내 친구가 최민아네 가게에서 일하는데 오늘 본사에서 사람이 와서 최민아를 불렀대. 바로 점장직에서 해임하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물류창고로 발령냈다는 거야. 가게가 발칵 뒤집혔어. 최민아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난리가 났었다더라. 대체 무슨 일이야? 혹시 너? 저는 미소 짓는 이모티콘 하나로 답장을 대신했습니다. 미나 씨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죠. 서연아, 방금 내 이모한테서 전화 왔는데 민준이 엄마가 선물이랑 과일을 잔뜩 싸들고 이모 댁에 찾아갔다는구나. 콧물 눈물 다 쏟으면서 이모더러 나서서 너한테 잘 좀 말해달라고, 자기네 가족 좀 살려달라고 빌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동네 창피하게. 이모는 어머니와 수십 년 지기 친구로 저희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계속 살고 계셨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가 거기까지 찾아갔다는 건 정말로 이성을 잃고 닥치는 대로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저는 어머니께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가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다니며 추태를 부리는 것이 저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진 않겠지만 무척이나 성가신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끝내야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저장해 두었던 민준 씨의 문제 있는 재무기록 중에서 가장 금액이 크고 명백한 영수증 몇 장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민준 씨 아버지의 휴대폰 번호로 전송했죠. 민준 씨 아버지는 공장에서 정년 퇴직하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평소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으셨지만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죠. 사진과 함께 저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대개 식구들 단속 좀 잘해주십시오. 만약 다시 한번 저희 가족이나 친지들을 괴롭히는 일이 생긴다면 다음번에 이 자료들을 받게 될 곳은 감사팀과 경찰서가 될 겁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그 어떤 말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역시나 그날 오후 내내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민준 씨 가족에게 시달리는 일은 없었죠. 저녁 무렵 저는 계약한 아파트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열쇠를 받아왔습니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올라가 새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공간에 저녁 노을의 금빛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중앙에 서서 온전히 제 것이 된 이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의 쾌감은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의 막말도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돈도 집도 그리고 저를 지지해주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제 좋은 날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민준 씨 가족은 그저 제가 밟고 지나온 진흙탕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텅 빈 거실과 창밖의 풍경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새로운 시작. 혼자서도 잘 살아보기. 그리고는 진우처럼 소문내기 좋아하는 친구들 몇 명만 볼 수 있도록 설정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가 저의 이 여유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후 저는 더 이상 휴대폰을 보지 않고 새 집의 인테리어를 구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모든 디테일을 제 취향에 맞게 꾸밀 생각이었습니다. 커다란 드레스룸을 만들까 고민하고 있는데 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상에, 서연아, 너 집 샀어? 그것도 펜트하우스? 너 진짜 대단하다. 이걸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배 아파서 잠도 못 자겠네. 저는 웃으며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의 말을 넘기고 오히려 그에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혹시 실력 좋은 인테리어 디자이너 알아? 감각 있고 일 처리 확실한 사람으로. 당연하지. 우리 사촌 형이 그 일 하잖아. 개인 스튜디오도 있고 실력 엄청 좋아. 내가 바로 소개해 줄게. 진우의 사촌 형이라는 디자이너분과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죠. 전화를 받자 울음 섞인 그리고 무척이나 늙어버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양, 저, 민준이 아비입니다.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그가 제게 직접 전화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제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억눌린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서연 양, 미안하네. 내가 그 두 모자 대신 사줘야겠네. 우리 집이 자네에게 큰 죄를 지었어. 자네가 보낸 것 봤네. 민준이 그놈. 그놈은 맞아 죽어도 싸지. 그런데 애 어미가 지금 충격으로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하고 미나도 직장에서 잘려서 매일 울고만 있네. 서연 양, 모든 게 우리 잘못일세. 제발, 제발 우리에게 살 길만은 열어주게. 그 돈 우리가 어떻게든 갚겠네. 꼭 갚을게. 노인의 비굴한 애원을 들으며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작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다니. 저를 때리고 촌뜨기라고 모욕할 때의 그 기세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님, 돈 문제는 회사 감사팀에서 최민준 씨와 해결할 일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살 길이라니요. 저는 당신들 가족이 이래서 먹고 사는 걸 막은 적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님의 아내와 따님이 저희 이모댁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지금은 아버님까지 제게 전화를 하셨죠. 조용히 지내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도 이런 장난도 치지 마세요. 그러면 저도 당신들 신경 쓸 시간 없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저나 제 가족을 괴롭힌다면 저는 말을 끝까지 맺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히 전달되었을 겁니다. 민준 씨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에서 연신 다시는 안 그러겠네. 다시는 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비굴함이 섞여 있었죠. 전화를 끊고 저는 이 가족이 당분간은 조용히 지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뉘우침이 아닌 공포에서 비롯된 침묵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삶의 중심은 이제 그들을 향한 복수에서 벗어나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진우의 사촌 형이라는 강지훈 씨가 약속 시간에 맞춰 찾아왔습니다. 그는 젊고 유능한 디자이너였죠. 제 아이디어를 듣고는 몇 가지 감각적인 시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가 잘 통해 그 자리에서 바로 디자인 방향과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실측을 마친 지훈 씨가 장비를 챙기며 무심코 말했습니다. 박 이사님, 이 집은 정말 전망이 좋네요. 아,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들었는데 이 라인에 아직 분양 안 된 집이 몇 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제 다른 고객분도 요즘 이 아파트를 보고 계신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좋은 이웃이 생기면 좋겠네요. 삶은 순식간에 제 궤도를 찾은 듯 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와 인테리어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자재 시장을 둘러보고 가구를 고르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제 상태가 좋아 보이자 저를 데리고 회사의 핵심 업무에 참여시키기 시작했죠. 저는 제가 생각보다 사업에 흥미가 있고 배우는 속도도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새 집의 배관 공사 진행 상황을 보러 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복도에서 귀에 익은 여자의 목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못 들어가게 하는데요? 나 여기 사는 친구 만나러 왔다니까요. 이봐요. 여기 관리사무소 서비스가 왜 이래?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화려하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이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관리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죠. 최미나 씨였습니다. 그녀가 왜 여기에? 그것도 친구를 만나러 왔다고요? 미나 씨는 고개를 돌리다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에 당혹감과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리인은 저를 보자 구세주라도 만난 듯 말했습니다. 이사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이 여자분이 이사님 친구라면서 댁에 들어가 보겠다고 계속 우겨서요. 저는 미나 씨 앞으로 다가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살이 많이 빠지고 얼굴도 까칠해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예전보다 훨씬 저렴해 보였지만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관리인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분 모릅니다. 이 아파트 보안이 이렇게 허술했나요? 아무나 펜트하우스 층까지 올라올 수 있게 말이에요. 관리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즉시 미나 씨에게 말했습니다. 손님, 당장 나가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미나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너 잘난 척하지 마. 돈 좀 있다고 유세는. 나도 오늘 이 아파트 보러 온 거야. 너만 이런 데 살 수 있는 줄 알아? 저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집 보러 왔다고요? 지금 그들 형편에 이 아파트에 화장실 한 칸이라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를 상대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분 좀 처리해 주세요. 관계없는 사람이 우리 집 공사를 방해하는 건 원치 않으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등 뒤로 미나 씨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들렸지만 문을 닫자 모든 것이 차단되었습니다. 튀게텐 그 말을 남기고 어떤 사람들은 진창에 빠져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디자이너님, 혹시 저번에 말씀하신 고객분 성이 최 씨인가요? 저는 미나 씨가 이곳에 나타난 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훈 씨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네, 맞아요. 최민준 고객님이세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주말에 저랑 구체적인 시한 상담하기로 하셨는데 최민준, 그가 아직도 이곳에 집을 살 생각을 하고 있다니. 저는 미나 씨가 왜 이곳에 나타났는지 즉시 깨달았습니다. 아마 민준 씨가 집을 보여주겠다며 그녀를 데려왔고 그녀는 그 틈을 타 저에게 시비를 걸러 올라온 것이겠죠. 저는 지훈 씨에게 답장했습니다. 아,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신경 쓰지 마시고 계약은 그대로 진행하세요. 저는 해고당한 최민준 씨가
대체 어디서 수십억짜리 집을 살 돈이 났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저 모르게 더 큰 비자금을 숨겨두었던 걸까요? 주말 저는 일부러 지훈 씨와 새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본다는 핑계로 민준 씨를 우연히 만나기 위해서였죠. 역시나 오후 2시쯤 지훈 씨가 민준 씨와 그의 부모님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민준 씨는 살이 쏙 빠져 눈가가 퀭했고 낡은 정장으로 애써 체면을 차리려 했지만 초라함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였던 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고 민준 씨 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며 손만 비비고 있었죠. 지훈 씨는 민망한 듯 제게 인사했습니다. 이사님 계셨네요. 최 고객님 가족분들이 집 구조 보러 오셔서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 할 일을 하는 척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고는 시선을 피하며 무언가 말하려다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지훈 씨를 따라 제 맞은편에 텅 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문을 닫지 않았고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죠. 지훈 씨가 집의 장점을 설명했지만 민준 씨는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목소리를 낮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디자이너님, 이 집 계약금을 좀 낮춰서 진행할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사정이 좀 급해서요.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비싼 집을 우리가 어떻게 사니? 민준 씨는 짜증스럽게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건 꼭 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말 끝장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언가 직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단순히 살기 위한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비자금 장부를 떠올리자 한 가지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공금을 횡령했거나 불법적인 거래에 연루되어 지금 집을 사서 돈 세탁을 하거나 구멍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최민준 씨의 최근 자금 흐름 좀 알아봐 주세요. 혹시 불법 대출 같은 걸 쓴 건 아닌지도요. 지금 제가 산 아파트에 집을 보러 왔는데 무척 서두르는 게 이상해요. 아버지께서는 금방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알겠다. 재무팀이랑 법무팀에 지시해 놓을게. 너는 조심하고 그와 직접 부딪히지는 마라. 얼마 후 민준 씨 가족이 풀이 죽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지훈 씨가 그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모양이었죠. 민준 씨는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절망과 원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부모님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지훈 씨가 제게 다가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님, 저 고객님은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집에는 관심도 없고 자꾸 이상한 방법만 물어보시네요. 이 계약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디자이너님. 규정대로만 하시면 돼요. 저는 민준 씨의 문제가 직장을 잃은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막다른 길에 몰린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빠졌기 때문이겠죠. 오히려 제 수고를 덜어준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인테리어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버지 밑에서 경영 수업을 받으며 보냈고 제 삶은 바쁘고 충실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들 가족은 제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진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어. 최민준, 경찰에 잡혀갔대.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잡혀가? 어떻게 된 거야? 불법 도박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대.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도박에 탕진하고
돈을 갚지 않으려다 신고당했다는 거야. 지금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어. 그 소식 듣고 걔네 엄마는 바로 쓰러졌대. 전화를 끊고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가 알아보신 정보가 맞았습니다. 그는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공금 횡령의 도박까지. 그의 인생은 이걸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전에 그를 해고하고 그의 동생 직위를 강등시킨 것은 에피타이저에 불과했습니다. 이제야 그는 진짜 벼랑 끝에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한 걸음은 그 스스로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최민준의 인생은 끝났고 그에게 의지해 살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삶은 앞으로 더욱 비참해질 것입니다. 저의 복수는 이걸로 마침표를 찍은 듯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악랄함에 대한 대가를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치르게 된 것이었죠. 다음 날 저는 민준 씨 아버지가 고향 집을 팔아 아들의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횡령액이 너무 커서 역부족이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미나 씨는 어디론가 잠적해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을 찾아 듣지 않았습니다. 제 새 집의 인테리어가 거의 끝나가고 회사 업무도 제법 손에 익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모습을 보고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다음 달에 자선 파티가 있는데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 아빠랑 같이 가서 기분 전환이나 하자꾸나. 저는 아버지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제가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길 바라시는 것이었죠. 저는 웃으며 아버지 그릇에 갈비찜을 덜어드렸습니다. 아빠, 저는 지금 혼자인 게 정말 좋아요. 제 돈 벌어서 제가 쓰고 제 인생 즐겁게 사는 게 최고예요. 남자는 인연이 있으면 만나겠죠. 하지만 아빠 딸, 이제는 골드미스라고요. 남자들이 저를 쫓아다니게 해야죠. 자신감 넘치는 제 모습에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말이 맞다. 서두를 것 없지. 천천히 골라보자. 새 집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꿈꾸던 대로였죠. 저는 집 사진 몇 장을 찍어 어머니께 보내드렸고 어머니는 주말에 아버지와 함께 집들이를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혼자 짐을 옮겼습니다. 마지막 상자를 차에서 내리고 있는데 옆집 문 앞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키가 크고 옷차림이 세련된 남자가 유난히 눈에 띄었죠. 그는 저를 보고는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아, 강지훈 씨. 진우의 사촌 형이자 제 집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죠. 그리고 그의 옆집을 계약한 고객이기도 했습니다. 이사 오셨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웃사촌이네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에 부모님께서 오셨습니다. 두 분은 집을 둘러보시며 무척 만족해 하셨죠. 식사 중에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민준 씨 가족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감옥에 가고 집도 팔리고 부인은 병석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요. 저는 어머니께 생선살을 발라드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자업자득이에요. 만약 우리 집이 힘이 없었다면 지금쯤 울고 있는 건 저였을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 얘기는 그만해요. 아버지는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 식탁에 오르지 않았죠. 부모님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내 옆집 이웃이라는 강지훈 씨, 내가 좀 알아봤는데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한 아주 괜찮은 청년이더구나.
친구로 지내기에도 좋은 사람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빠, 제가 이사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뒷조사를 하셨어요. 허허, 그냥 알려주는 거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혼자 남은 집.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민준 씨 가족의 일은 이제 정말로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월요일 회사에 출근하자 아버지는 제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기셨습니다. 유망한 IT 스타트업과 협력하여 스마트홈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죠. 협력사 이름을 확인한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강지훈 씨의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을 넘어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만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날카롭고 논리적이며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죠. 우리는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치열하게 토론했지만 결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그는 다시 부드러운 이웃의 얼굴로 돌아와 제게 말했습니다. 박 이사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우리 이웃이자 전우가 된 기념으로 제가 맛있는 저녁 대접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의 솔직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일 얘기 대신 서로의 취미와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같은 작가의 추리소설을 좋아하고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공통된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편안했고 저는 조금씩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연말 회사 송년회에서 저는 보석처럼 빛나는 드레스를 입고 참석했습니다. 많은 젊은 경영인들이 제게 춤을 청했지만 저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죠. 그때 지훈 씨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춤을 권하는 대신 제 옆에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이힐 신고 서 있느라 힘들었죠. 그의 세심한 배려에 저는 그가 그저 좋은 이웃이나 파트너 이상의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는 참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일할 때는 누구보다 냉철하지만 평소에는 모든 것에 초연한 것 같아 보여요. 속을 알 수 없어서 자꾸 더 알고 싶어져요. 그의 솔직한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 대표님, 인내심을 가지셔야 할 거예요. 저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마음을 여는 사람이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주말에는 각자 노트북을 들고 만나 서로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회식 자리에서 그는 제게 고백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과거에 힘든 일을 겪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요. 하지만 제게 기회를 주지 않겠어요? 당신의 남자친구로서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주고 함께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한번 시작해봐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정했고 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따뜻한 분들이었고 저는 그들의 가족 안에서 제가 그토록 원했던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겨울밤 그는 저를 아름다운 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저희 부모님과 그의 부모님이 모두와 계셨죠. 그날 지훈 씨의 아버님은 제게 갑오로 내려오는 자개 브로치를 건네주시며 정식으로 저희 아들이 당신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려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양가 부모님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와 결혼해줘.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욕으로 가득 찼던 약혼식의 악몽에서 벗어나 저는 마침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희미한 흉터로만 남았고 제 앞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눈부신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았지만 어쩌면 이것은 더 아름다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